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35강 11장 비밀의 발견 트라우마 기억의 문제점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담 치료의 유래 그리고 재판장에선 트라우마 기억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11장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정상적인 기억과 트라우마 기억의 차이 그리고 트라우마의 비밀을 발견하다 기억 상실 해리 재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계속 바뀌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 옛날에 기억했던 것들이 좀 바뀌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좀 또 옛날에 기억 안 나던 것이 다시 기억나기도 하고 조금씩 변해가긴 하지만 또 우리가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나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이나 이런 걸 이야기해보면 전혀 또 기억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지 이것이 스토리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서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경험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 트라우마 기억은 이게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이제 스토리로 연결이 되지 않는데 어느 정도로 이것이 되느냐의 차이는 결국 우리가 어느 정도 각성되어 있느냐 여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시절에 만났던 그 사람, 인물, 어떤 그때 불렀던 노래들, 그때 맡았던 냄새, 혹은 그 장소,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강하게 기억이 됐는지,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기억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강하게 기억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모욕을 받았을 때, 누가 나를 비난했거나, 나를 막 흉을 봤을 때, 뭐 그럴 때, 혹은 내가 크게 다쳤을 때, 우리가 이제 기억이 오랫동안 남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맥고가 이야기했는 것 논문에서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호르몬 중에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교감신경이 막 어떤 막 이렇게 긴장된 상태라든지 싸우거나 뭐 이럴 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수록 우리가 더 정확하게 그 기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각성된 상태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충격이 클수록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쇼크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 다운이 되고 기억이 안 난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리된 디소시에이션, 해리가 된 상태. 전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충격이 클수록 기억이 잘 되지만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아예 뭐 브레이크 다운이 되고 거기 우리가 압도되면서 어떤 기억도 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성적인 뇌 그리고 감성적인 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느꼈던 즐거웠던 거, 슬펐던 거 또 뭐 마음이 힘들었던 거 그리고 그렇지만 그것이 스토리로 연결이 되면서 됐을 때 이게 정상적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성적인 그러니까 전두엽 머리의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이 완전 샷다운이 되면서 감성적인 뇌만 남으면 우리 감각이 바로 우리 몸에 이렇게 액션이 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 그 트라우마에 의한 이런 경험만 우리 몸에 남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연결성도 없고 이성적으로 스토리도 안 되고 그냥 조각난 어떤 감각들, 어떤 감정들, 이미지, 소리 뭐 이런 것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토리가 없다. 이게 이제 트라우마 기억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트라우마 기억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이제 트라우마의 비밀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는 것이 우리 몸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아마 우리가 기록이 남는 거는 이제 철도 사고 증후군.
기차를 타고 갔을 때 철도 사고가 나고 나니까 레일웨이 스파인 신드롬이, 스파인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척추인데, 이게 이제 목이 이제 우리가 그전에만 해도 마차를 제외하고는 말을 타고 다니는 거 말고는 우리가 사람이 걸어 다녔기 때문에 어떤 속도가 과히 많이 나서 이렇게 나타나는 사고는 기차 이전에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근데 기차가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기차 사고가 급증하게 되니까, 기차 사고를 겪고 나서 사람들이 이상해진 거를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철도 사고 증후군, 레일웨이 스파인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제 뭐 독일의 오펜하임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의 이제 장 마르틴 샬콧 혹은 뭐 허버트 페이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게 히스테리 같기도 하고, 혹은 이것이 척추라든지 뇌에 어떤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근데 이제 에리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이게 가속될 때 등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갈 때 역방향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거 봐서는 이것이 그 속도와 관계가 있다 하는 걸 이제 해서 뭐 이런 병명도 붙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 트로마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기느냐 보니까 이게 이제 히스테리하고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도에서 내렸던 사고가 뭔가 좀 정신적인 질환인데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분출하기도 하고, 어떤 누가 뭐 이야기하면 거기에 이렇게 수능도도 막 좀 달라지고, 그러면서 근육도 막 이렇게 수축도 하고 마비도 오고, 막 뭐 어떻게 해부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정신과에서 좀 유명했던 분이 장 마르틴 샬콧이라든지 피에르 자넷, 또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프로이드, 지금은 프로이드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아마 이제 이 원인을 이제 찾아보니까 히스테리라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특징이 이제 어릴 때 어떤 성적인 학대를 받았던 그거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트로마의 그 원인이 철도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증상들을 처음에 주목을 하다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니까 히스테리라고 우리가 이름 지어지는 그거와 관련이 있는데, 이분들은 보니까 어릴 때 성적인 학대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잘 모르니까 어떤 병적인 원인이 있다, 혹은 뭐 심지어는 기생충이다, 뭐 이런 이름을 이제 붙일 정도로 뭐 그 원인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콜크 박사가 참 존경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피에르 자네, 이분은 이제 샬콧은 그 원인에, 이 환자의 어떤 증상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자넷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면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유가 뭘까 하면서 자넷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치료시켜 줄 수 있을까. 소위 말해 이제 임상의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다쳤든 저렇게 다쳤든 우리 관심은 어떻게 이걸 치료할까, 어떻게 회복시켜 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다쳤어, 저렇게 다쳤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상처받은 거야, 여기에 이제 샬콧이 관심을 가졌다면, 자넷은 그래 뭐 이렇게도 다쳤고 저렇게도 다쳤고 이런 일들이 이 사람의 지금 이제 어떤 히스테리 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는 됐는데, 자넷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까, 이제 이것이 임상의사가 가져야 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콜크 박사가 이분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 상실 해리 재현은 이제 자넷의 이야기부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기억이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이라면, 사람들은 이제 자꾸 트라우마 자체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 기억의 특징이 뭐냐면 서너 시간을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막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 트라우마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야기를 옆에 사람하고 주고받으면서 이것이 서로가 정보를 교류하기도 하고 감정을 나누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면 내 이야기를 상대방이 알아듣고 어떤 액션을 하거나 어떤 뭐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트라우마 기억은 아무런 기능도 없이 사회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서로가 오가는 대화도 아니고 했던 이야기 계속 반복하면서 목적도 없고 그러면서 변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본인은 이제 여전히 외롭고 뭐 어떤 그런 모욕감을 느끼면서 고립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대화는 서로가 순응하면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유연하게 가지면서 때로는 그 상황에 맞춰서 좀 변화도 하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는 뚜렷한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대화와 어떤 그 트라우마에 의한 어떤 기억이 다르다. 이걸 이제 뭐 지난 시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또 반복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뭐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릴 때 혹은 학교 다닐 때 받았던 트라우마가 나한테 남아 있으면 우리가 어릴 때 이야기를 또 할 때가 있거든요. 혹은 학교 학창 시절 이야기를 할 때 막 웃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이 굳어지고 그때 이 감정이 올라오면서 계속 같은 어릴 때 이야기를 반복한다면 이분은 이 트라우마가 여전히 트라우마의 기억으로 남아있구나. 이것이 나한테 해결이 되고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고 아직도 이 사람은 병적인 대화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옆에 사람들도 깨달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릴 때 막 성적 학대를 당하지 않더라도 혹은 막 큰 건물이 무너지거나 생명이 막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의 트라우마를 여전히 우리는 많이 받고 있고 그것이 내 몸 안에서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할 땐 내가 이렇게 나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계속 치료가 될수록 내가 건강해지고 관계도 더 좋아지고 삶이 아주 이렇게 좀 즐겁고 막 인생이 좀 살만하다, 좀 편안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려면 나한테 남아있는 그런 트라우마의 기억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상적인 기억이라는 것은 하나의 연결된 상태로서 우리가 스토리의 각 부분들, 우리가 만났던 사람, 그때 나눴던 이야기, 그때 어떤 막 날씨 이런 것들이 막 종합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줄리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혀 막 이렇게 조각난 기억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영향인데 결국은 소위 말하는 이런 트라우마로 생긴 기억들의 문제가 분리거든요. 이렇게 만났던 사람에 대한 기억과 그때 만났던 나누었던 이야기와 그때의 느낌과 그때 먹었던 음식과 냄새와 이게 막 각각 따로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자꾸 치유를 하는 과정에서 목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고 이것이 통합되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 그거는 10년 전 일이었고 지금은 아니야. 내 기억이 있는 그것이 흩어진 조각으로 있는 거를 통합을 싹 시켜주고 나면 그래 맞아. 그때 참 힘들었어. 그때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고 그때 참 견디기 힘들었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이 되면 이게 이제 나한테서 프로세스가 되고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부터 더 이상 상처를 받는 게 없다.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는 이 흩어져 있는 조각난 기억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이제 임상 의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아주 심각한
뭐 정신과의 굉장히 심각한 질환을 다루는 정신과 의사들은 또 그 영역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혹은 나 스스로가 아직도 과거에 어떤 좀 특정한 기억들이 나고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아 나도 이렇게 해서 그래 그건 그때 일이야 지금 이거하고 상관이 없지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된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마음 근력 훈련이거든요. 내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의 일종의 근육도 마음 근육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내 안에 그런 근육을 키우면 그래 그건 그때 일이고 그때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저렇게 나를 모욕하면 안 되지. 라고 내가 입으로 이야기하고 나는 그걸 틀어버리고 이제 그 다음을 나아가야 내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4부 트라우마 현장에서 이제 11장 비밀의 발견에서 맨 마지막 부분 면담 치료의 유래 재판장에선 트라우마 기억 이렇게 이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담 치료라고 해요. 소위 말하는 이제 토킹 큐어. 내 대화를 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죠. 뭐 이제 정신과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정신 분석적 치료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샬베트리에는 이제 샬콧이 만들었던 소위 말하는 이제 근대식 병원이라고 할 수 있죠. 뭐 현대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근대식인데 이제 1885년도에 소위 말하는 이제 프로이드가 이 파리로 가서 이제 샬베트리에 이 병원에 있는 샬콧을 만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마 서로가 좋은 영향을 주고받았을 건데 프로이드가 이 샬콧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한 나머지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이 장 말틴이라고 지을 만큼 그러니까 샬콧의 이름을 따는 거죠. 프로이드가. 그만큼 이제 샬콧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아마 지금이야 이제 의학이 오히려 이제 뭐 미국이 가장 앞서 있지만 1800년대, 1900년대 초기만 해도 여전히 그 의학 기술 뭐 선진국은 뭐 미국보다는 아마 영국이나 프랑스가 더 앞섰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정신과 치료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적어도 정신과 영역에서는 샬콧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프로이드도 굉장히 강한 아마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거고. 그래서 1893년에 프로이드와 이제 조셉 브로이어가 이제 냈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히스테리에 관한 아주 뛰어난 논문.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테리라고 뭐 아마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막 어떤 누가 그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좀 히스테리성인 것 같아. 왜 히스테리를 부리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히스테리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과거에 대한 회상에서 과거의 일이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기억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흘러가는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히스테리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틱 메모리죠. 이제 트라우마에 의한 우리 기억은 오늘하고 또 내일하고 계속 같은 것이 오래전부터 막 10년 전, 20년 전, 뭐 심지어 3, 40년 전의 이야기도 오늘 어제 겪은 것처럼 또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이것이 환자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기억을 환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환자의 기억에서 때로는 엄청난 부분이 없어질 때도 있고 또 새로 툭 튀어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각난 걸로 막 요약된 상태로만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트라우마 기억에 대해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의 이제 의사들 그나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났던 정신과 의사들의 관점이 이 정도였다면 일반 의사들 또 일반인들의 관점은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지했다는 거거든요. 그나마 이때 가장 뛰어났던 의사들의 관점은 그래도 히스테리를 통해서 또 철도 사고에 대한 어떤 증후군을 통해서
조금씩 트로마를 받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이거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거와 관련이 있겠다. 먼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마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컨트롤을 할 수 없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야기가 막 나오고 행동이 나오면 내가 이때는 내 이야기를 멈춰야지. 그래, 내가 이런 기분이 올라오는 건 이게 정상적이 아니고 옛날에 했던 그 기억인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고 옆에 분위기가 어떻든지 간에 막 내가 목소리도 크게 하고 눈을 막 뜨고 막 분노를 막 그대로 표출하면서 옆에 사람들은 막 당황하고 놀래고 이렇지만 이걸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기억이 올라오면 환자는 이걸 내가 조절할 수가 없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기억이 이제 올라오면 기분이 좀 나쁘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옆에 사람들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이 이야기는 지금 하면 안 되겠구나. 다음에 해야지. 혹은 이 이야기를 뭐 아주 기분은 매우 나쁘지만 아주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해서 빨리 끝내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거는 이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거는 막 이 사람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 기억,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그 기억이 나를 막 핸들링하는, 기억이 막 화를 내게 하면 나는 막 분위기에 상관없이 화를 내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기억이 이 사람이 또 이제 마음이 이제 이렇게 캄다운이 되고 편안해지면 그 이야기를 또 하나도 안 해요. 정말 본인을 그렇게 화나게 하고 옆에 사람을 당황시킬 만큼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특이하게도 이 사람이 마음으로 이렇게 좀 편안한 상태가 되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과거에 되게 뭐 좀 관계가 이렇게 좀 싸운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 미안하다, 혹은 미안하다 소리를 못하고 또 헤어질 수도 있고 해서 다음에 만났을 때는 또 이렇게 그냥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를 잊어버리겠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상황이 딱 되면 막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하면서 그때를 그 감정을 실어서 막 이야기할 때 이제 당황하는 거죠. 이게 아직도 이 사람한테 해결이 안 됐구나. 차라리 진짜 해결이 안 됐으면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사실은 나 그때 당신이 이렇게 하기가 너무 섭섭했다. 왜 당신이 그랬느냐. 이렇게 대화로 풀 수도 있는데 전혀 그때 이야기하면 그건 별거 아니에요. 나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지나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감정이 이렇게 막 격해지면 막 옛날 일을 다시 소환해서 옛날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기억하고 달리 트라우마에 의한 기억은 본인이 그 기억나는 그 사람이 그걸 컨트롤하지 못한다 하는 걸 이제 이 브로이어와 프로이드가 이제 이거를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전혀 그걸 또 기억 못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이걸 또 막 감정을 실어서 할 때가 있고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그 논문에서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93년에 나왔던 이 논문이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게 독일어로 아마 그때 그 스위스에 있었으니까 스위스가 독일 말도 쓰고 독일 문화권이었으니까 아마 이 내용인데 지금 이제 영어로 된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조셉 브로이어와 시그먼트 프로이드가 썼던 1893년에 어떤 히스테리가 있는 증상에서 정신과적인 메커니즘이 이렇게 간다.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참 대단한 논문이거든요. 이게 19세기 말 이제 20세기가 들어서기 불과 몇 년 전에 그 당대의
적어도 정신과 치료에서는 가장 유명했던 분들이 아마 브로이어, 그 다음에 프로이드, 샬콧, 뭐 자넷 아마 이런 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담 치료,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사이코세라피를 이제 히스테리에 대해서 사이코세라피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논문이 이제 1893년에 또 동일하게 프로이드에 의해서 쓰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 당대에 이런 논문들이 정말 전 유럽에서 또 그 뒤에 또 프로이드가 또 미국을 가서 강연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정신과적인 치료에 관해서 프로이드가 참 많은 영향을 끼쳤겠다. 이걸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콜크 박사도 이런 트로마와 신경의 어떤 과학, 뇌신경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히스테리에 대한 어떤 원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1893년에 그 브로이어와 프로이드가 썼던 그 논문과의 어떤 관계, 이걸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 걸 콜크 박사가 이제 2000년에 소위 말하는 정신분석 미국 학회 잡지에다가 실었던 이 뭐 일종의 논문이죠. 논문이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나중에 1938년인가 결국은 뭐 스위스도 결국은 나치, 독일 나치에 의해서 이분이 이제 유대계니까 프로이드가 결국은 영국으로 가서 나중에 영국에서, 지금은 이제 영국에 보니까 이 프로이드 뮤지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회가 되면 여기 뮤지엄을 한번 가보면 참 좋겠다. 그래서 뭐 이 뮤지엄에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토킹 큐어, 이 정신 분석을 할 때 썼던 그런 의자들, 이런 것들도 전시를 해놓고 그 당시에 참 많은 영향을 줬던 프로이드에 대한 자료들을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이어와 프로이드가 이제 그런 히스테리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본 그런 외상성 기억이죠. 트로마 환자들의 어떤 기억, 기억에 대해서는 정말 참 어떤 공포심에서 감정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굉장히 어떤 뭐 리액션이 막 비정상적이고 어떤 뭐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럼 이것이 왜 생길까? 그 이제 프로이드는 처음에 이제 1896년만 해도 이거는 이 어른에 의해서 애를 갖다가 이렇게 막 유혹해서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오럴 스테이지, 구강기 뭐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이제 성적인 거와 관계가 있고, 그 당시 실제로 이제 비엔나의 그 많은 가정들에서는 이런 성적인 학대가 만연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제가 그 강의했던 것이 미국에서도 이제 그 중산층에서도 뭐 가정의 어떤 아이들에 대한 학대, 뭐 육체적인 학대도 있었고 성적인 학대도 있었는 것처럼 뭐 비엔나라고 해서 그것이 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 프로이드가 갑자기 자기 아버지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나서는 이제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싹 바꾸는 거죠, 사실은.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테리가 있는 많은 여성들이, 그러니까 히스테리라는 거는 그 여자의 성격이 히스테리가 아니고 그 본인의 과거에 겪었던 그 트라우마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들어주는 이야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적인 학대가 있으니까 프로이드는 그래도 계속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 정신분석이 결국은 이제 내가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서 뭔가 바라는 거, 어떤 환상, 이런 걸로 이제 뭐 정신분석이 초기니까 많은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할 때니까 뭐 아마 그런 이야기를 이제 프로이드가 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 프로이드가 이제 1차 대전 때 막 이제 많은 이 전투
1차 대전에 뭐 많은 군인들이 이제 전쟁터에서 그런 뭐 나중에 이제 12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다루겠지만은 뭐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보니까 이제 여자들만 겪는 뭐 히스테리 같은 것들 말고도 그런 트라우마에 의한 기억들이 있으니까 이 트라우마의 기억은 말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스토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걸 이제 프로이드는 이렇게 본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구나. 대신에 말 대신에 행동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겪은 거는 뭐냐면 이것이 어떤 기억이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이다. 뭐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게 기억하는 방법이 일반 사람들은 말로서 기억하거든요. 옛날에. 근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막 분노를 표출하고 막 자기 몸을 끌고 자살하고 했던 말 계속 하면서 막 어떤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트라우마 환자들의 그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토킹 큐어에 대한 걸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킹 큐어에 대해서 이제 1893년에 브로이어와 프로이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히스테리 같이 막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언제 없어지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고 그때 어떤 감정들이 있었고 이거를 본인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로 표현을 하게 되니까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이제 기억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스토리로 연결이 안 되던 그 기억들을 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면서 그때 감정들이 올라왔지만 계속 대화를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맞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누가 옆에 있었고 그때는 누가 요리를 했는데 어떤 냄새도 났고 날씨는 어땠고 이 이야기를 하나로 이 스토리를 엮어내게 될 때 되니까 이제 그게 그다음부터는 히스테리 같은 증상이 없어졌다. 그래서 토킹 큐어, 그러니까 뭐 대화를 했는데 치료가 됐다. 소위 말 요즘 이야기로 하면 이제 상담 같은 거죠. 상담. 이 상담이라는 것이 그 이전에는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뭐 약을 주거나 이게 치료라고 생각했는데, 이 브로이어와 프로이드의 1893년 논문은 단순히 대화만 하고 그 환자들이 그 이야기로 조각난 기억들을 이야기로 할 수 있도록만 도와줘도 이게 치료가 되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논문이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정신분석이 되고 하면서 이런 이 상담 치료가 되는 그 시작이 이제 소위 말하는 브로이어와 프로이드다. 이걸 이제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 뭐냐면 이것이 어떤 기억이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이다. 뭐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게 기억하는 방법이 일반 사람들은 말로서 기억하거든요. 옛날에. 근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막 분노를 표출하고 막 자기 몸을 끌고 자살하고 했던 말 계속 하면서 막 어떤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트라우마 환자들의 그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토킹 큐어에 대한 걸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킹 큐어에 대해서 이제 1893년에 브로이어와 프로이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히스테리 같이 막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언제 없어지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고 그때 어떤 감정들이 있었고 이거를 본인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로 표현을 하게 되니까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이제 기억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스토리로 연결이 안 되던 그 기억들을 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면서 그때 감정들이 올라왔지만 계속 대화를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아 맞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누가 옆에 있었고 그때는 누가 요리를 했는데 어떤 냄새도 났고 날씨는 어땠고 이 이야기를 하나로 이 스토리를 엮어내게 될 때 되니까 이제 그게 그 다음부터는 히스테리 같은 증상이 없어졌다. 그래서 토킹 큐어. 그러니까 뭐 대화를 했는데 치료가 됐다. 소위 말 요즘 이야기로 하면 이제 상담 같은 거죠. 상담. 이 상담이라는 것이 그 이전에는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뭐 약을 주거나 이게 치료라고 생각했는데 이 브로이어와 프로이드의 1893년 논문은 단순히 대화만 하고 그 환자들이 그 이야기로 조각난 기억들을 이야기로 할 수 있도록만 도와줘도 이게 치료가 되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논문이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정신분석이 되고 하면서 이런 이 상담 치료가 되는 그 시작이 이제 소위 말하는 브로이어와 프로이드다. 이걸 이제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브로이어와 프로이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트라우마틱 이벤트에 대해서 아주 에너제틱한 막 활기찬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는 한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어떤 이 일들이 생기면 막 눈물도 나고 분노도 생기면서 막 이 어떤 막 복수에 대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복수를 할 때 남한테 할 것 같으면 뭐 쉽게 말하면 살인이나 상해가 될 거고 나한테 하게 되면 자해가 되거나 자살이 되거든. 이 분노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언어가 되면 이 행동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로 엮이게 되면 이 행동 뭐 남을 상해하거나 나를 상해하는 거를 스토리로 엮어서 이렇게 해결을 해버리면 뭐 이게 이제 치료가 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 정신치료의 한 과정이다. 이것이 이제 치료적인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행동을 되는 것을 끝내게 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면담 치료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브로이어와 프로이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이야기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뭐 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정신분석이 뭐 과거에는 이제 처음 이제 토킹 큐어라고 이야기했던 뭐 이야기 치료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이것이 지금은 정신과에서는 많이 이제 사그라들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의 이 강좌의 첫 번째 서문에 보면 지금 의사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그냥 뭐 이렇게 검사하고 약 처방하고 뭐 이런데 왜냐하면 약들이 많은 약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뭐 근저 그 정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신 심리학에서 대학원 과정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제 인지 행동 치료. 그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분노를 느끼거나 막 내가 나를 꺾는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를 내가 알도록 하고 하는 건 이제 조각난 그 기억들을 모을 수 있도록 뭐 이제 이런 과정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분석을 하려면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사실 뭐 면담 치료의 비용이라는 거는 환자들이 많은 돈을 주기를 원하지도 않고 또 의사들이 그렇게 받을 수도 없으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 경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신분석의 이 면담 치료가 사실은 뭐 이것만 해가지고는 이 클리닉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 비해서 이제 심리학적 영역에서는 이런 형태로 남아 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6년도에 이제 이 면담 치료가 어떤 식으로 지금도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데 1942년도 2차 대전
중에 보스턴 시내에 보면 코코넛 그로브 나이트 클럽이라고 하는 이제 나이트 클럽이죠. 여기서 이제 불이 났는데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에 사망을 했거든요. 굉장히 큰 화재 사건입니다. 근데 어떤 여자분이 거기서 이제 담배를 피웠겠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죽고 막 하는 걸 목격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70년대, 그러니까 30년이 지났을 때, 혹은 40년이 지났을 때도 이 나이트클럽 인근에 가서 계속 그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그때마다 정신병동에 넣고 조현병이다, 뭐 양극성 장애다, 이런 진단을 하면서 이 여성을 넣는 거거든. 또 다른 이거는 콜크 박사에게 아마 치료가 의뢰됐던 환자인데, 1989년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 갔다 왔으니까, 베트남 전쟁이 1970년대 초반, 뭐 1960년대 후반이니까 뭐 20년 정도 뭐 지났을 때, 어떤 베트남전의 참전 용사가 무장했는 이 무장 강도를 연출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베트남전에서 죽었던 자기 동료가 그 죽은 날, 그날 어떻게 하느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팬티에 딱 넣고, 그러니까 손가락을 딱 티 나오게 했으니까 모르죠. 이제 뭔가 호주머니를 통해서 뭔가 삐죽 나와서 내 이 총이다. 빨리 이제 가서 막 이렇게 상점에 가서 빨리 돈 달라. 근데 그럼 또 돈을 주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 안 가고 빨리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막 그 이제 상점을 지키는 사람한테 돈 달라 그래 돈을 받았고는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막 이렇게 경찰에 연락하도 일부러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콜크 박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무의식 중에 그러면 경찰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총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니까 총을 쏴서 막 이제 죽이면 본인은 이제 경찰이 쏜 총은 에 의해서 본인이 죽게 되는, 자살당하는 뭐 이거를 이제 노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이거 사람은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가지도 않고 일부러 죽으려고 막 경찰이 총을 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사가 제가 보기엔 아마 그래도 현명했던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이제 콜크 박사한테 정신과적인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콜크 박사가 했던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면담 치료, 사이코 애널리시스를 하면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너 친구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그 친구가 죽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고 미안하고 하니까 막 친구처럼 막 빨리 총 맞아서 죽고 싶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 라고 이걸 깨우쳐지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면담 치료가, 사이코 애널리시스가 이 치료의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근데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보스턴 그 여성에 대해서는 뭐 콜크 박사가 직접 치료를 안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치료 결과는 없는데, 어쨌든 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이분에 대해서는 콜크 박사가 이제 잘 해결이 됐다. 왜냐하면 그 원인을 알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뭐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면담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도 있다 하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 어떤 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가 이 사람의 행동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면담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된다. 그리고 이제 경찰서의 경찰관들, 그다음 사회 이제 이런 복지시설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인식보다는
이 사람은 정신, DSM-5, 이 DSM-3부터 이제 그 콜크 박사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진단명이 딱 붙으면, 이 사람 우울증이야. 우울증 약 처방했어? 이렇게 되거든. 이 사람 우울증인데 왜 우울증이 왔을까? 이 사람 어릴 때부터 관계를 쭉 보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억들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트라우마가 해결이 됐을 때 행동이 바뀌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우울증이니까 우울증 약 먹고, 조현병이니까 조현병 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기억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뭐 이런 면담 치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게 활용이 될 수 없다. 이걸 이제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재판장에서는 트라우마의 기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11장 비밀의 발견을 이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소위 말하는 이제 줄리안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폴 셸리라고 하는 이제 신분, 가톨릭 신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투 더즌맨이라니까 이게 뭐 20명 정도, 원래는 더즌 12이니까 적어도 한 20명 이상의 그런 남자들이 이게 폴 셸리라고 하는 이 신부, 전 신부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 보스턴 교구하고 이제 합의를 봤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재판까지 갔으면 폴 셸리의 형은 훨씬 더 무거웠겠죠. 그래서 이 셸리에 대한 어떤 재판에서 줄리안만 유일한 이제 희생자로서 이게 이제 셸리가 기소된 이유는 줄리안에 대한 성폭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5년 2월에 이제 그런 폴 셸리에 대한 것이 첫 번째는 유죄다. 어떤 면에서 유죄냐면 어떤 한 아이에 대해서 뭐 투 카운트 오브 2번의 이제 성추행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애에 대해서 2번의 이제 어떤 폭행이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 뭐 20명이 넘는 사람은 합의를 봤기 때문에 한 애에 대해서 성추행했는 걸로 이제 12년에서 15년형을 받았다. 이게 이제 2005년 2월 달에. 그러니까 줄리안에 대한 이야기가 2001년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콜크 박사를 만나고 이제 재판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걸 이제 콜크 박사가 처음에 했던 것이 이제 한 걸 이제 정리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2005년에 이제 재판이 끝났는데 2007년도 셸리의 이제 변호사가 이 로버트 쇼라는 이 변호사가 다시 이제 또 새로운 재판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억압된 기억은 뭐 과학계에서는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 억압된 기억이 뭐 있으면 기억이 바로 나야지 왜 10년이나 지난 뒤에 그 기억이 이제 났다고 하는데 그 기억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과학 중에서 좀 신빙성이 없다. 소위 말하는 이제 정크 사이언스, 쓰레기 같은 과학이다. 뭐 이런, 그때 이제 증언했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줄리안의 기억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셸리가 평을 받은 거는 부당하다. 다시 한번 재심해도 뭐 이런 이야기 같거든. 근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매사추세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다시 말하면 그때 판결이 옳았다. 근데 이제 이거를 2007년에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억압된 기억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느냐면 100명 가까운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 그 미국에서, 그리고 이 8개의 외국에서, 이게 가능한 거는 아마 가톨릭 그 교구 보스턴에 있는 교구에서 셸리라고 하는 뭐 전직 신부가, 물론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퇴출됐겠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이제 뭐 구해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아마 이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셸리는 이미 감옥에 가 있고 한데 뭐 이 많은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 뭐 미국뿐만 아니고 외국에서 소위 말하는 아미코스 큐리에라는 거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공식적인 그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붙여가지고 그 전에 이런 게 억압된 기억이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다시 재심을 신청했지만 뭐 매사추세츠 대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이야기하면 콜크 박사가 증언을 했던 거, 줄리안에 대해서 줄리안의 이 기억이 왜 그때는 기억이 안 나다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이 났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 할 때 그걸 누가 증언을 했느냐면 콜크 박사의 증언이거든요.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 콜크 박사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뭐 누가 거기에서 벌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억압돼서 나타난 기억이, 조각났던 기억이, 그리고 한동안 기억이 안 났던 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의 탁 그거 트리거가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조각조각 기억이 났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엮어졌던 것들이 왜 신빙성 있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콜크 박사는 이렇게 간접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본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 2010년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셸리의 거기에 대해서 판사들은 문제가 없었다. 과학적으로 이 억압된 그 기억에 대해서 이것이 신뢰할 만하다. 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법원에서 기각했다. 2001년에 이제 조사가 됐었고 2005년에 이제 판결이 해서 끝났는데 2007년에 다시 했던 거를 또 한 3년간 또 다룬 거죠. 그 이제 2010년에 다루었고 이제 그 뒤에 10년 뭐 12년에서 15년 형을 받았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 살고는 또 가석방이 돼서 나왔을 거고 그래 있다가 이제 2022년인가 뭐 이럴 때 세상을 뜬 걸로 이렇게 나와서 뭐 좀 뭐 전직 신부였던 셸리에 대한 기억이 뭐 미국 보스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 미국 전역에서도 있었고 이 이야기가 이탈리아, 스페인, 뭐 유럽에서도 프랑스 뭐 어떤 기독교 국가치고 이게 없던 나라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걸로 조사가 안 됐거나 앞에서 이 셸리 것처럼 그 교구 차원에서 물밑으로 이제 합의를 받겠죠. 뭐 앞에 이야기는 뭐 그 콜크 박사가 했던 건 버몬트 주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많이 이렇게 합의를 보고 입막음을 했기 때문에 없어져서 그렇지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참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저 사람이 막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해를 하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성추행 당해서 이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오늘 이 강의처럼 많은 사람들이 히스테리적인 발작을 한다 할 때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히스테리 같아.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저 사람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이 히스테리야.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 사람 까칠해?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까칠할 때는 저 사람이 뭔가 어릴 때 혹은 학교 다닐 때 많은 상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해주고 좀 더 기다려주고 이제 이런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그걸 깨우쳐야 되고 또 내가 성격이 되게 힘들거나 어떨 때는 무겁거나 또 내가 남한테 이렇게 좋은 아주 선한 이야기보다는 막 까칠하게 하고 남을 이렇게 좀 너무 칼같이 막 비난하고 이럴 때는 나를 돌아보면서 내한테 어떤 기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상처로 남아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을 하면서 또 이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크 박사가 이제 그 다음 12장에서 이제 이 매물에 대한 이야기 또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 이 기억에 대한 망각, 또 억압된 기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거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11장, 12장은 이런 기억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치료의 방향이 나오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뭐 토킹 큐어도 나왔지만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36강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참을 수 없는 기억의 무거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입부와 트라우마의 새로운 얼굴, 또 재발견.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억에 관해서 우리의 시각을 이제 1차 대전 때, 또 2차 대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월남전 때 이렇게 이제 시대가 가면서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의 시대, 또 샬콧, 프로이드, 브로이어의 자넷부터 해서 또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이제 과학들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정리가 잘 된 우리가 트라우마에 대한 해석이 되면 이제 우리가 치료로 이제 갈 수 있는 그게 될 거다. 이제 그게 36강부터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